균형을 각성성 균형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52페이지 들어가서 피지올로지컬 에펙트, 각상선 호르몬의 생리학적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 growth and maturation, 스트레스, 기능, 그리고 애기들, 유아기 때의 멘탈 디벨롭먼트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센트럴 너브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는 여러분하고 크게 되죠. 여러분하고 직접 매일매일 연관이 있는 건 코코넛 자율신경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자면서도 계속해서 연관이 됩니다. 뭐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나이에 비하면 뭐 잠을 자꾸 깬다든지 잠기기 못 준다 이런 식입니다. 오토노멀 시스템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자, 오토노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수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네, T3가 얘를 전반적으로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액티베이트 시킨다. 우리 액티베이트 시킨다. 어떤 경우든지 전반적으로는 우리 몸을 증가시킨다. 액티비티를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고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낮춰져서 일어나서 활동하면 올려놔요. 자율신경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신경계로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액티비티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심폐티컬 교감신경 올라가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파 부교감신경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감신경 올라간다는 것은 그 액티비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액티비티 정신도 상당히 긴장되게 되고 몸도 긴장되게 되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액티비티가 올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중에 다이어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유명한 호르몬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이런 유명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게 되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를 당한 사람들, 뭐 비행기 안에서 호흡이 안 돼서 쓰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의사가 응급의사가 와서 심장이라든지 조직에 주사 놔요. 주사 놓으면은 안 뛰던 심장이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 정신을 차리고 심장이 뛰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 활성제입니다. 교감신경을 액티베이트시켜서 심장한테 자극을 주는 그런 신경이거든요. 따라서 티로이드 호르몬이 작동된다는 이 자율신경계에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아드레날린 호르몬들의 그 신호를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애들의 신호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아드레날린 유명한 호르몬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혈액 등에 증가하게 되면 주사를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심장 박동이 상당히 빨라져요. 상당히 빨라져요. 심장 박동이 느리고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아서 심장 박동이 느려서 호흡이 안 되는 호흡 이런 경우에 긴급 주사를 놓게 되면 심장 박동이 올라가서 몸에 피를 이제 브레인에 피를 보내게 되고 이게 피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내사가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운동 여기에 티로이드 호르몬이 관여하는데요. 자, 그러면 티로이드 호르몬이 자율신경을 어떻게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까? 현재성 메커니즘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이나 사생에도 있지만 아드레날린은 역시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작동하려면 필수적으로 얘의 기초가 필요하죠. 작동하게 되면 심장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온몸에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에 대한 교감신경에 대한 교감신경 호르몬에 대한 리셉터들이 있어야만 이게 아무리 아드레날린 여러분들이 영화 보는 것처럼 주사를 혈액에다가 긴급 투여한다더라도 그 심장세포에 아드레날린 리셉터가 발휘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 작동을 호르몬은 리셉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이 리셉터를 발현을 증가시키는 역할입니다. 티로이드 호르몬이 여러분 몸의 평상시에 24시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부분들에 한 기반 시설을 다 보시면 기반 시설.
온 조직의 브레인부터 시작해서 심장, 혈관계 이런 리셉터들 발현을 평상시에 시켜놔야만 아드레날린에 민감도가 더 한다. 뇌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에 만약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그냥 게을러지고 피곤해지고 나태해지고 기분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좋은 말로는 상당히 느긋해진다. 액티비티 올라가게 되면서 짜증도 많이 나고 불만도 많고 화도 많이 나지만 내려가게 되면 게으르고 좋게 말하면 뇌가 생기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여성들이 아무래도 비약적으로 많죠. 갑상선 질환들이 그리고 갑상선 기능 감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보다도 이게 갑상선 기능 감지점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텐션이 업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주성이 있다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준비 병원에 상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따라서 책에 보시게 되면 53페이지. 아까 제가 아드레날린 리셉터를 올리게 되어 있지만 아드레날린 리셉터를 올리는 메커니즘이 뭐겠습니까? 진짜 발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리셉터 반경이 지니까. 그러면 가산소 호르몬이 심장세포에 들어와서 아드레날린 리셉터를 올린다는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GPCR, 티로이드 호르몬 GPCR의 G-알파-S, G 프로테인 알파-S를 올리고, 액티비티 올리고, G-알파-I를 다운시켜서 세컨드 메신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내려온 것처럼 PKA를 활성화시키고, PKC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카이네스에 의해서 전사인자가 활성화되어서 어떤 유전자를 아드레날린 리셉터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인자생각 메커니즘을 완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53페이지 나와 있죠. 따라서 이런 조직들, 이런 아드레날린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단련하는 이런 조직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다른 조직들보다 이 엔자임이 있어야 되겠지. P4를 P3로 바꾸는 디이오니스토리스. 요 엔자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만 P4를 P3로 바꿔줘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해서 자, 그 다음 보시면 카디오바스큘러 시스템. 자, 심혈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 교감신경 활성화되면 아드레날린 리셉터 올라가게 되고 에피네프린 리셉터 올라가게 되고 심장박동도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올라가죠.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혈관계도 확장이 돼요. 왜? 혈액을 빨리 보내요. 내가 지금 액티비티 된다는 말은 온몸의 팔, 다리 근육, 심장에서 혈액을 빨리 보내고 배수도 빨리 돼요. 어떤 액티비티가 올라가죠. 따라서 온몸에 피를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도 박동이 빨라져야 되고 혈관계도 넓어져야 돼요. 피를 빨리 보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심장 같은 경우에 심장이 문제가 없다더라도 여러분들이 심장이 이렇게 시력에서 이렇게 주먹만 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주먹만 됩니다. 심장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손이 작은 사람은 작은 심장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크기가 있는데 이 정도 크기가 뭐 10억에서 50개, 55개 정도 분배했다고 합시다. 심장에 하드웨어 쪽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심장마비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심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 없잖아.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없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심장이 뛰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공황장애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심장이 뛴다는 못 느껴야 건강한 상태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심장이 뛰는 걸 못 느낀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아주 심장박동이 잘 되고 있다는 말. 20-30개 되는 이 세포가 심장을 강한 세포가 동시에 확장되고 동시에 수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심장에 있는 혈액을 이렇게 내뿜게 되죠. 동조와 싱크로나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기적인 시그널에 따라서 15개 중에 5개는 확장하는데 5개는 수축한다 생각합니다.
이게 안 맞춰주면 동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마비가 나. 심장마비가. 그러니까 심장마비는 심장에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심장에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심한 충격을 받거나 아주 심한 충격을 받거나 결국 심장세포가 신경에 문제가 있는데 심장세포는 결국 보충의 이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심장세포가 10억 개가 있으면 10억 모든 세포가 똑같은 동조와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보려면 동조가 되려면 똑같은 칼슘 시그널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시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행렬할 때 똑같이 모든 100명의 군인들이 똑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이게 풀어지게 되면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절적으로 그런 고식 없이 이게 이루어집니다. 칼슘. 따라서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런 신호를 받으려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잘 유지가 되어야 돼요. 멤브레인 포텐셜. 따라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유지가 잘 되어야 돼요. 멤브레인 포텐셜을 유지할 때는 칼슘의 이동 그리고 포타슘의 이동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했던 것처럼 신경생명 공부하겠지만 이런 포타슘의 이동이라든지 칼슘의 이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려면 세포에 뭐가 잘 발현이 되어야 되겠어. 칼슘 펌프, 포타슘 펌프 이런 동조에 필요한 세포가 같이 움직이려고 신호를 보내는 이런 이온들의 트랜스포트가 되는 프로테인들이 막에 잘 발현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세포가. 만약 이게 잘 발현이 안 되고 신호가 잘못 들어지게 되면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콜드폰 묻는 당시에 지금 핸드폰 누를 수도 있는데 목걸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목걸이를 하게 되면 딱 여기 딱 누르면 목걸이에서 핸드폰이 그건 심장 파괴를 문제를 하기 때문에 전화가 걸리거나 하게 되면 전자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말은 이 시그널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우리 심장에 목걸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뭐 지금 기술 발달해도 전자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그마한 그 전자레인지를 손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하면 그 몸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좋죠. 멀리 떨어지게. 여러분들이 전화가 걸려거나 뭐 사용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전자파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안 좋습니다. 여러분 보조무늬에 핸드폰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기기 생식기에 안 좋죠.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심장에 이렇게 두게 되면 심장에 민감한 데 또 문제가 생기고 해서 가능한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따라서 교육 호르몬이 이런 부분에 하는 일은 뭐다? 칼슘 펌프, 포타슘 펌프, 막에 있는 막 프로테인입니다. 이런 것들의 발현을 항상 유지시키고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혈관계도 작동을 한다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53페이지 오른쪽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칼슘 ATPase, 서카2 뭐 이런 대표적인 이름들이 단백질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단백질 발현을 항상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로이드 호르몬 분명히 처음 연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티로이드 호르몬은 올오어던 호르몬이 아니다. 인슐린처럼. 인슐린이나 옥시톡신이나 바소프레신처럼 올오어난 호르몬이 아니다. 어떤 호르몬이다? 개인 컨트롤 이런 굉장히 초기 이런 얘기를 했죠. 또는 모듈레이터를 기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꼭 이렇게 단순화하게 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부 레벨에서 단순화시키게 되면 올오와 난을 한다는 말은 이 호르몬 인슐린이라든지 바소프레신 이런 올오와 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일치 기능을 하고 있는 호르몬들의 최종 분자 발현을 거들에 대해서 주로 엔자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은 엔자임들이 많이 발현시키는 인슐린도 그렇고요. 그런 뭐 직접 단백질 하나 마지막에 작동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개인 컨트롤은 주로 발현시키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사인자 이런 부분들을 발현을 항상 주도를 하는 게 개인 컨트롤의 티로이드 호르몬 대표적인 컨트롤이죠. 티로이드 호르몬들이 잘 발현이 되지 않는 우리 몸 전반에 저는 또는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 리셉터라든지 전사인자들의 발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호르몬 시그널 중에 가능성을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호르몬이 그래서 개인 컨트롤이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크게 문제가 일정 기능 저하증이 온다고 해서 생명이 바로 뺏기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바로 죽거나 이런 우리가 나중에 사장이 되는 경우는 죽습니다. 죽지만 사장이 되는 호르몬들은 이 갑상선 호르몬은 사람의 생명에 위협하지는 않지만 모든 전반부에 올라오는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컨트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메타볼리즘이 중요하죠. 갑상선 호르몬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 발생이라든지 신경계라든지 진혈관계 근거지만 모두 갑상선 호르몬이 개인 컨트롤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 몸을 조절하는 내용이 메타볼리즘. 특히 핏 프로덕션. 체온을 해서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데 있으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타볼리즘. 자, 첫 번째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요시상 페이지 오른쪽 보게 되면 메타볼리즘 큰 제목 밑에 소제목으로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 and thermogenesis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자,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은 이 일반적인 기능만 머릿속에 넣어주고 가요. 티오드 호르몬 들어가게 되면 액티비티 올라, 전반적으로 몸의 액티비티 올라. 이 액티비티 올라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의 액티비티가 올라간다는 말은 대사적으로, 대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액티비티 올리면 뭐가 필요하면 저쪽에 에너지가 액티비티 그냥 액티비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만 에너지를 사용해서 액티비티가 올라가요. 그러면 티오드 호르몬은 우리 전반부에 액티비티를 올리고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생체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로 ATP가 공급되고 결국 전반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ATP를 생성하는데 일차적으로 큰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TP를 만들어야만 ATP를 분해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 분해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액티비티를 다 올릴 수가 있다. 다 마찬가지죠. 지금 액티비티 아드레날린 소화신경계 올리고 심혈관계 올리고 다 이게 에너지를 요구하는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게을러진다. 피곤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에너지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자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올라가면 액티비티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에너지를 생성을 해야 돼요. 에너지.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는 실체적으로 어떤 기작을 통해서 에너지를 ATP를 생성하는 거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 위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 사람의 세포, 동물의 세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ATP를 생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브레인 세포든 근육 세포든 간 세포든 심장 세포든 아무 어떤 세포든지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을 가장
표현이 좋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확하게 공부했던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되면 하나의 글루코스가 그게 ATP가 만들어진다고 해주죠. 하나의 글루코스가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런데 옥시데이즈 메타볼리즘 되게 되면 이 개가 만들어진 30개가 있는 AT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개씩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옥시데이즈 메타볼리즘이 가장 효율이 좋고 글라이콜라이시스 같은 경우는 산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되는 산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옥시데이즈 메타볼리즘 옥시데이즈라는 건 바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태우는 과정 중에 ATP를 만들어내는 효율,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장 여러분들 그 글루코스를 에너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글루코스만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이 브레인입니다. 이 브레인의 산소 공급이 4분 이상 안 되게 됩니다. ATP가 브레인 세포에서 아예 안 만들어지고 브레인은 4분 이상 산소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꼭지가 없으면 옥시데이즈 메타볼리즘이 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처음에 옥시데이즈 메타볼리즘을 어떻게 해야 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기호적으로는 옥시데이즈 메타볼리즘을 올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 ATP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티오드 호르몬이 많이 작동되게 되면 옥시데이즈 메타볼리즘이 활성화되어서 ATP 생성이 많아지게 돼요. 따라서 티오드 호르몬이 하는 문제는 뭘까요? 이런 옥시데이즈 메타볼리즘이 관계되는 다양한 단백질들의 발현을 확보를 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2학기 기본 1학기 수업이니까 선생님이 2학년 2학기 수업을 공부했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자, 이게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우리 세포 내에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컴플렉스 3, 컴플렉스 4, 그 다음에 이제 ATP 신데이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컴플렉스 2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메타볼리즘 중에서 ATP 만들어내는 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끝났으니까 전자이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자는 주로 어디서 NADH 또는 NADH가 전자를 빼내면 컴플렉스 4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돼요. 이 단계로 FADH2로 들어가게 되면 컴플렉스 2로 들어가니까 전자는 한번 조금으로 끝나니까 이제 ATP수도 적게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 지난학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컴플렉스 1이 에너지 준위가 제일 위에 있고 컴플렉스 2가 그 다음 준위가 있고 컴플렉스 4가 그 다음 준위가 있으니 여기서 전자가 이동할 때마다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에 있던 프로톤을 바깥으로 퍼내줍니다. 세 단계 나누어서 퍼내게 됩니다. 퍼내게 되면 여기가 마이토콘드리아의 인연을 여기가 인연을 바꿔주니까 스페이스가 되겠죠. 여기가 아웃면을 그리고 이쪽에 이놈의 바깥쪽에 프로톤이 쭉 위로 또 일렉트론이 가는 힘에 의해서 안쪽에 있던 그 힘에 의해서 프로톤이 축적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축적이 되어서 엄청나게 축적이 되게 되면 ATP 신테이스의 표본의 능력으로 터빈을 돌리게, 발진식을 돌리게 되면 ATP에서 ATP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부했던
옥시데이터 포스포레이션. 그리고 이 힘을 전자의 이동을 ATPC에서 마지막에 산소의 힘에 의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 배웠을 겁니다. 자, 이게 전자 일렉트론 트랜스포의 카폴드 옥시데이터를 보여주는 기력이. 자, 이 산소를 증가시키는 그리고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의 글루코스 하얀 산소 힘에 의해서 다량의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ATP를 만들어내면 이 ATP를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해서 ATP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통이 있는데, 그 다음 제목 보면 서모제니시스라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열을 내요. 열을 내면 왜 열을 내냐면, 역시 여러분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열을 낸다면 열을 내는 주체가 마이토콘드리아가 열을 냅니다. 자, 열을 내는데 열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H 플러스가 있는데 또 H 플러스 프로톤은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원칙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이 하이드로포비시, 얘는 하이드로포비시, 그러니까 이너 멤브레인이 프로톤의 이동을 다 막고 있죠. 프로톤은 어디로만 들어와야 돼? ATP 신테이스로만 들어와야 되는데 가끔은 이게 느슨하게 되어서 들어오면 안쪽으로 H 플러스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막으면 로스가 생기는 거죠. 자, 그만큼 ATP는 안 만들어져. 여기 H 플러스가 잔뜩 쌓여서 ATP 신테이스가 만들어져야만 많은 양의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로스가 생기면 ATP 생성이 줄어드는 대신에 여기서 여기 팀이 저기 팀이 이 열은 운동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운동을 하려면 ATP를 올리려면 ATP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열은 운동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열입니다. 자, 이 열이 여러분들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춥다. 추운 환경에 들어오는, 근데 체온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갑자기 추운 장소로 가게 되면 겨울이 왔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서는 충분한 열을 확보를 못하잖아요. 우리 사람이나 우리가 보이는 건 적어도 36도, 36.5도씩 이걸 유지하게 되는 항온분리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유지가 되면 적어도 2, 3도만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저침이 따라서 킷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킷을 만들어내려면 여기다 구멍을 만들어서 이 바깥에 있던 프로톤이 요로스가 잘 만들어지겠다. 요로스가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단계식 이름을 우리는 책에서 UCP라고 이게 우리가 UCP 프로틴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UCP에 대한 이름은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언커플링 프로틴. 언커플링. 자, 왜 언커플링 프로틴이 여러분 이해를 했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프로톤이 같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커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쪽 이너멤브레인 바깥쪽에 많은 양의 프로톤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 게 커플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커플을 풀어버립니다. 언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너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이너멤브레인 프로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게 되면 쌓여 있는 축적되어 있는 프로톤을 안쪽으로 세개 만듭니다. 로스가 되게 많은 시작을 만들기 때문에 킷이 생깁니다. 킷이 생기는 만큼 뭐가 안 만들어지고 ATP는 안 만들어집니다. ATP는 안 만들어지면 ATP 만들어낼 배경이 있는 프로톤을 킷을 만들어요.
최대의 기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식기초나 유식기생이 정확한 기능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식기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유식기원 하나님마다 보통을 세계 도사하게 만들어서 결론을 이 중요한 유식기원을 발현시키는 게 합산상 성공이 유식기원의 관계 제사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추운 환경에서 모든 세포에서 멸을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제라면 썸을 자, 5분 쉬고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 중에서는 이번에 체온을 그런 합산성은 기능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갑자기 온도 조절이 추운 대로 이런 추위를 느끼거나 또는 너무 많이 기능 한정이 되게 되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덥게 느끼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체온 조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 기능은 바로 이 합성성 호르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자연 상태 내에서 분들이 항원 동물이 있고 변온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악어 같은 경우 보면 주로 이렇게 애들이 햇볕에 있습니다. 근데 이 뚱다리에 있는 아침에 그 햇볕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뱀이라든지 그 악어 같은 게 건드리면 얘가 저 문문적거리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고 동남아가 되면 악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악어를 많이 농장 키우잖아요. 가보면 악어 이렇게 건드리면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체온이 올라가지면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원도는 항상 36.5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의 제품의 유행인데 강원도는 항상 36.5도를 추울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40도가 되면 32도가 되면 죽는 거죠. 체온 조절이 안 되면 죽을까. 그래서 여름에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일사병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안 나간다 하더라도 집안에 있어도 집안이 충분히 쿨링이 되지 않으면 많이 더위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같은 데 가면 겨울에 경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난방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강원동물이 좋은 게 아닌 게 강원동물은 항상 한국종 구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글루코스보다도 아세틸코에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세틸코에가 확보가 안 되면 아세틸코에는 어디 있습니까?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코에가 리피드로플레가 되면 아세틸코에가 되기 때문에 아세틸코에가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아세틸코에가 세포에 확보가 안 되면 여기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브레인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를 아세틸코에로 바꾸는 아주 탁월한 효율을 가지고 있지만 리피드를 아세틸코에로 바꾸는 효율은 브레인에서는 아주 낮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은 아주 강하게 글루코스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초콜릿이 남기는 하나의 원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도를 유도하려면 체온을 유지하려면 항상 많은 양의 아세틸코에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세틸코에는 즉시 ATP를 만들어내는 케미칼이기 때문에 뭘 확보를 해야 돼요? 글루코스, 저장 형태를 확보를 해야 돼요. 언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추울 때 식량을 못 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몸은 항상 아세틸코에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36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를 확보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식욕입니다. 식욕. 당뇨이고 식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루코스를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엄청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포유동물은 다른 변온동물에 비해서 전쟁이라는 걸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악어라든지 뱀은 전쟁이라는 단어가 잘 없다고 하는 동물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원동물은
지금 나뉘어서 한 2, 3개월 고민하다가 나는 교수를 하고 싶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교수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지금의 교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교수가 되려면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외국에도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다 보니 교수님하고 오늘 보니까 그런 학부 연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무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3학년 2학기 때 이제 지도 교수님, 우리 분야생물학을 만드신 분 김한도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김한도 교수님 모시되 이제 학부 연수를 하고 갔죠. 들어가서 교수님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에 4학년 밖에 넘게 연역을 하시던 교수님 때문에 찌를 항상 키웠어요. 지금 형님과 옥상에다가 형님과 옥상에 찌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찌방을 몇 개월 동안 관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아주 전근대적인 찌방이죠. 그냥 나무 케이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찌 한 5-6마리 넣고 이렇게 먹이로 이렇게 매일 주고 지금은 그게 식품이 아닌데 그리고 찌가 이제 자야 되잖아. 자면 춥잖아. 찌가 이불을 넣어줘야 돼. 찌 이불이 뭐냐면 신문지를 찢어서 넣어주게 되면 신문지를 넣어주게 되면 얘들이 집을 만드는 거지. 등구처럼 이렇게 능구처럼 만들어. 고기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5-6마리. 근데 이제 내가 대학 때 찌를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10월 한 중순이었나요? 추석이 들어오나요? 추석이 들어와서 한 4월 정도 이제 시험치를 배우게 되니까 매일 밥을 줬던데 밥을 주고 있다가 밥을 못 주니까 매일 4월 정도 못 주니까 밥을 한 일주일치 이렇게 딱딱한 밥이 있습니다. 사료 그거하고 물하고 엄청나게 많이 케이지마다 다 줬죠. 4월 동안 오니까 4월 이제 수업 일을 마치고 오니까 어떤 일이 있냐니까 5-6마리 있는 케이지 중에 전부 한 마리씩 남습니다. 한 마리씩 이렇게 다 우리같이 하고 이제 신문지로 만든 이불을 이렇게 붙여보면 찌가 반통나 있어요. 반통나 있는 데도 있고요. 또는 꼬리만 남아있는 데도 있고 새끼가 있는데 새끼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놀라가지고 먹이도 그대로 있어요. 물도 그대로 있고 제가 이제 그냥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제 찌를 잘 키워 못한 거니까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매일 먹이를 주다가 한 이틀째 먹이를 안 주게 되면 찌들이 10년이 있어도 어떤 느낌이 들지? 불안감이 들어서 옆에 있는 동료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죽이고 먹고 그 다음에 살풍차가 되면 남아있는 식량을 자기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위동물 소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이제 선배한테 전에 이게 강원도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근데 그만큼 진흙지는 우리 산호랑 마찬가지 저랑도 이게 강원도물에 수면인데 항상 36.5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되면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엔자임 그리고 단백질들의 수치 유지하기가 30도가 적절한 온도고 1kg가 되어야만 우리 세포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단백질의 구조가 형성이 잘 될 수 있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포텐스로스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제 대사가 확대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스 만들어내는 거. 피스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아까 이야기했던 UCP라는 프로세스의 조직, UCP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5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스가 하지만 우리 동물 시스템에서 사람을 포함한 동물 시스템에서 열을 내는 큰 기자가 2개가 나오신다고 합니다. 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기 나와 있으니까
54페이지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가로 1번, 가로 2번 보입니까?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로 1번은 fibering process, fibering이라고 나와 있고, 가로 2번은 non-fiber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자, fibering은 떤다는 사람은 대체로 떨어서 열을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떨어서 열을 잘 내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 특히 남자들.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이 남학생들 술을 마시고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면 소변이 급할 때 소변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많이 추우니까 몸을 들죠. 몸을 드는 게 그게 뭐야? 지금 따뜻한 소변이 문 밖으로 나가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몸을 들면서 체온을 보존하려는 아주 가력한 증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블링. 사람한테서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근육을 들면서 열을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연계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꿀벌이 있고 벌이 있으면 이 벌이 있고요. 양봉하는 벌. 우리나라 지금 양봉이 엉망되어 있는데 양봉이 엉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처에 말벌이 있으면 말벌 엄청 크잖아. 그보다 4배 크죠. 말벌의 침이 아주 큽니다. 말벌이 있으면 벌은 다 죽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붙어버리면 여러분들 벌을 한번 쏘게 되면 벌은 죽잖아요. 벌은 여러분들 쏘게 되면 여러분 벌을 쏘게 되면 거기 침에 연결된 내장이 다 빠져버리니까 벌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하여튼 말벌은 죽지 않습니다. 말벌은 여러 번 사고 죽기 때문에 공격적이죠. 자기 목숨을 희생하지 않았으니까 공격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벌하고 말벌하고 붙으면 벌이 다 죽습니다. 근데 단 예외가 이 벌이 둥지, 자기 여왕벌이 있는 그리고 새끼벌이 있는 둥지 근처에 발굴이 오게 되면 간혹 경우에 말벌을 죽이거든요. 이렇게 죽일 때 어떻게 죽는지 판단을 해야 벌들이 작은 개체 벌들이 말벌을 죽이려고 둘러삽니다. 둘러싸서 날개 짓습니다. 고래 날개는 가슴 근육으로 날개 짓하는 거니까 작은 가슴 근육을 막 이렇게 해서 둘러싸서 이렇게 날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해서 말벌을 열로 죽입니다. 자, 이런 지금 자연계에서는 피부링 프로세스, 근육을 들면서 열을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간혹 존재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근육을 들면서 여러분들 춥다고 해서 이렇게 팔다 휘어져면서 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열이 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지 않는 방법, 그죠? 바로 이 유식, 마이토콘드리아의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을 변형시켜서 열을 내는 방식을 택합니다. 자, 여기 연관돼서 하나 더 이제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우리 아디포 티슈. 자, 결국 내가 지금 열을 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열이 나와야 되는 거고, ATP를 만드는 대신에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ATP는 결국 아세틸코리에서 만들어지는 아세틸코리에서 NADH, FADH2가 만들어지니까 이 아세틸코리가 글루코스를 먼저 사용하고 글루코스가 다 여러분 몸에 붙게 되면 아디포 티슈, 지방 조직에 있는 부분들을 빼내서 아세틸코리를 빼내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비교를 해볼 때 아디포 티슈, 우리 몸의 아디포 티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 아디포 티슈, 하얀 색깔, 지방이 하얀 색깔. 또 하나는 브라운 아디포 티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 말하게 되면 흰색 지방, 갈색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지방,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방해되고 비만을 일으키는 지방은 화이트 아디포 티슈, 흰색 지방. 그리고
갈색 지방은 여러분 다이어트에 너무나 도움을 주는 지방입니다. 자, 색깔이 이렇게 길이가 보게 되면 화이트 아리코 티슈는 하얀색, 이 하얗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밀도가 많다는 거, 페트가 많다는 거, 기름이 많아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세포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유형을 보게 되면 하얗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비만의 주범이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교식입니다. 자, 근데 브라운 색깔, 이게 지방이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라 브라운 컬러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마이토콘드리아 아디포티슈 지방세포 하나하나에 마이토콘드리아 숫자가 보통 5개 이상 많게 되면 이 마이토콘드리아 숫자 때문에 세포의 색깔이 갈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뭉치게 되면 갈색 지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사람이 브라운 아디포티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뇌를 많이 만들어내고 대신에 ATP를 많이 만들어내고 리피드 저장이 안 되는 사람이고, 화이트 아디포티슈가 많은 사람은 ATP를 못 만들어내고 열도 적게 만들어내면서 저장 쪽으로 가는 사람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디포티슈가 브라운에 가는 것들이 훨씬 뇌를 조절하기도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셔서 브라운 아디포티슈가 마이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마이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UCT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UCT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브라운 아디포티슈이기 때문에 열도 그만큼 잘 생성해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도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음식은 진짜 많이 먹는데 살아남지 많은데도 음식은 많이 먹고 하지만 살아남지,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주로 이런 아디포티슈들이 많죠. 브라운 아디포티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생한 시간에 이렇게 되면 화이트 아디포티슈와 브라운 아디포티슈는 서로 상호 변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화이트 아디포티슈가 많은 사람도 훈련을 하게 되면 브라운 아디포티슈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가 엑서사이즈, 운동입니다. 운동하게 되면 화이트로, 그다음에 운동하게 되면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이트 아디포티슈가 브라운 컬러를 가지게 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34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UCP라는 존재,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5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55페이지가 되면 왼쪽에 이 단어 하나를 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UCP1 다음에 sometimes called thermogenin이라고 하는 콘트리체의 글자가 있습니다. thermogenin. 이거 단어를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thermo, 열, thermo라는 열이 제니 생성하는, 열을 생성하는 단백질을 중칭해서 우리는 열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을 중칭해서 서모제닌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이 UCP1은 그 서모제닌의 한 종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학년을 가질 때 분자생물학 2를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현재 여러분 대부분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이 중에 아직 드러난 사람이 저 없는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비율, 화이트 아디포티슈와 브라운 아디포티슈,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를 개수를 결정하는 유전자, 이런 것들은 에피제네틱스하게 유전자적으로 여러분 정자와 문제의 메모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태어난 애기는 좀 이렇게 좀 비만을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 살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애기 결혼한 이후에 애기 태어날 때 여러분들을 잘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애기로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은
가장 대표적인 구성유 중에 하나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넘어가고요. 55페이지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자,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메타볼리즘과 흐모제네 시스템 다 공부를 했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해할 거 어렵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대사에는 탄수 호르몬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결국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ATP 생성을 합성호르몬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ATP 생성을 증가를 시켜야 되지만 ATP 생성을 통해서 ATP를 분해하면서 ATP의 원소를 과정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ATP 생성한다는 말은 결국 글루코스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세포. 브레인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소중할 모든 세포들이 평상시에 ATP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글루코스를 어떻게 하면 잘 확보할 수 있는가가 ATP입니다. 결국은 글루코스 확보한다는 말은 대상치를 저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말입니다. 저장을 막고 가능하면 쉽게 분해될 수 있는 글루코스 폼으로 모든 세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더 쉽게 ATP를 만들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글루코스를 확보하는 방법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글루코스를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이 글루코스 흡수하는 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었다. 음식물을 먹고 난 다음에 위에서 쪼갭니다. 분해하죠. 그 다음에 분해한 다음에 어디로 소장으로 갑니다. 결국 위에서는 글루코스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글루코스 흡수가 일어나는 장기는 어디에? 소장에서 일어나죠. 인테스틴 정말 장에서 일어나요. 장에서 글루코스를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줘요. 위에서 쪼개서 장으로 보내서 장에서 연수적으로 분해된 글루코스를 잘 흡수시킬 수 있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만 글루코스가 세포에 잘 흡수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단백질들을 필수는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합성성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밥을 많이 먹어도 글루코스가 충분히 이런 세포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낭비적인 두 번째 글라이코겐 글라이코겐이 여러분들 아시나요? 글라이코겐은 뭐지? 글루코스가 이렇게 위에 붙이면 글루코스를 이렇게 위에 붙여서 여러분 세포 내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글라이코겐을 많이 저장하는 장기가 어디죠? 간이라든지 근육세포가 많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과 근육세포가 이 글라이코겐을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10km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글루코스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다리 근육에 달리기를 오래 해야 되니 ATP가 많이 필요할 거고 ATP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글루코스가 많이 필요하니 글루코스를 근육세포에 저장 못합니다. 그 저장 못합니까? 여러분 근육세포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내가 지금 장거리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글루코스를 100개가 필요합니다. 100개라는 게 한 세포에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근육세포 하나에 내가 글루코스를 100개 이상 넣게 되면 상투압 때문에 글루코스 상분자가 생기는 상투압 때문에 물이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물 때문에 죽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조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간이나 또는 근육세포는 저장 형태로서는 글루코스를 세포 내에 두지 않습니다. 상투압 때문에. 따라서 상투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피나가요? 이걸 다 하나를 띄워버리죠. 이어버리면 상투압 문제를 피해 나갈 수가 있죠. 이런 상태로 여러분 간이나 근육세포는 당에 있는 근육세포는 팔에 있는 근육세포는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나라의 상당히 큰 비밀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예전에 마라톤을 잘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종아리 근육에 허벅지 근육에 글라이코겐을 최대 함량으로 올릴 것인가, 어떻게 식사요법을 잘 만들어서 글라이코겐 함량을 최대치로 올릴 것인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갑상선들은 이걸 하나씩 분해시킵니다. 왜? 글루코스를 함께 따라서 글라이코겐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여러분들의 갑상선은. 자, 세 번째. 자, 따라서 지금 근육이나 간에 있는 글라이코겐을 다 써버렸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몸에서 글루코스를 확보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그래서 그러면 히든이 발생하는 글루코네오제니시스. 여러분도 뭐 생각 시간에 배웠을 수 있지만 글루코네오제니시스를 활발히 돌립니다. 뭐가 갑상선 때문에. 이 글루코네오제니시스 여러분들 공부했겠지만 다시 단어를 한번 떠들어봅시다. 이 글루코라는 글루코스예요. 글루코스. 자, 글루코스를 제네시스 생성하는데 방법입니다. 네. 새롭게 만드는 것은 글라이코겐을 글루코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썰어서 만드는 것을 내로가 있잖아요. 신생이 아니죠. 이때 신생이라는 건 재료에서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원본 재료에서, 그러니까 이 글루코네오제시는 글루코스, 글라이코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 아스틸코에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아스틸코에라든지 이런 거에서부터 거꾸로 해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내고, 따라서 이 부분은 바로 리튬 그리고 프로틴, 리튬과 프로틴을 분해해서 만든 아스틸코에를 이용해서 다시 새롭게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해서 글루코네오제시스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를 활발하게 써야 되는 간이라든지 키드니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주로 리피드를 분해해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죠. 몸에서는 글루코스를 온몸에서 브레인티셔에서 발끝까지 포함이 돼서 이런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글루코스 흡수 생리학적으로 촉진시키고, 글라이코겐 분해 촉진시키고, 인고나 키드니에서 글루코네오제니시스 촉진시켜서 우리 온몸의 세포에다가 글루코스를 확보해 놓고 쉽게 ATP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의미하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피드는 최근에 관심이 많죠. 자, 리피드 메커도 똑같아요. 원칙은 뭐다? 무조건 액티비티 올라가는 쪽으로 가요. 액티비티 올라가는 쪽으로 갑상선을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안 해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리피드 분해해서 뭘 만든다? ATP 만들어야죠. ATP 만들어야 돼. 액티비티 올리는 게 갑상선 올라가는 전반적인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리피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통합 상황이 되겠지만, 자, 리피드는 크게 우리가 두 개로 한번 봅시다. 저장형과 소비. 자, 저장형은 바로 TC죠. 트라이아실그리세라이드, 중성지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싫어하는 트라이아실그리세라이드, TH라고 트라이아실그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고 주로 아니고 티슈에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할 때 저기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 TAG, 중성지방을 없애는 거. 이건 저장 주로 간이라든지 지방 조직에 쌓이는 부분들입니다. 지방 조직은 원래 목적이 이 중성지방 저장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덜 문제가 되겠지만, 원래는 저장을 하면 안 되는 간에 이게 축적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 간이 지방이
정도로 간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자, 소비되는 이렇게 됩니다. 프리패티 애시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지방산. 이건 혈액에 주로 떠돌아다니는. 자, 이건 유리지방산. 이거는 저장 형태가 아니라 혈액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쉽게 아세틸코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얘를 어렵지 않게. 자, 내가 화산성 호르몬이다. 화산성 호르몬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거는 감소시켜야 되겠지. 저장 형태는 감소시켜야 되겠지. 대신 소비 형태를 정상시켜야 되겠지. 따라서 화산성 호르몬의 작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아디포티스의 지방간이나 세포 안에 있는 중성 지방의 함량을 낮추게 됩니다. 자, 낮추면 그거 없애는 건 아니잖아. 낮춰서 어떻게 해야 돼? 얘로 변환시키는 프리패티시드 변환시키는 프리패티시드 변환시켜서 프리패티시드를 혈액으로 내보내줍니다. 혈액으로 내보낸 프리패티시드는 이제 모든 세포의 근육이라든지 세포에 들어가서 뭐로 변환될까요? 아세틸코일 변환이 되고 아세틸코일 변환된 이 프리패티시드는 다시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또 들어가서 글루코스를 만들든지 아세틸코일은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에 들어가서 ATP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연로 피스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리피드 메타볼리즘 쪽은 이렇게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에 프리패티 애시드를 올리면서도 여기 관계되는 단백질들을 화산화소는 정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성지방도 리피드의 중요한 메타볼이지만 또 병을 일으키는 데 필연적으로 중요한 동맥경화 같은 걸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너무나 형식적으로 유명한 리피드 메타볼라이트입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모세혈관 콜레스테롤은 이게 혈액에 녹지 않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다 양이 많으면 여기 이렇게 쌓이다가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면 쌓입니다. 여러분들 저 나이 때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 나이가 여러분들은 지금 혈액이 깨끗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먹는 콜라, 뭐 치킨, 뭐 이런 거, 맥주, 뭐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진짜 5년, 10년 지나면서. 자, 그러면 혈액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좁아집니다.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주변을 빡빡하게 되죠. 주변을 어느 순간에 이게 정상 없이 터져버립니다. 이게 머리에 있는 모세가 터지면 뭐가 돼요? 중풍되는 거예요. 중풍이 되고 심장에 있는 모세가 터져버리면 심장 마비가 됩니다. 여기 터져버리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무서운 건데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그러면 우리 가슴 보면 콜레스테롤 어떻게 하나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액티비티로 올리는 쪽이니까 큰 걸 못 보는 거예요. 무조건 짧게 만들어서 액티비티 유리하게 병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자,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오게 되면 혈액이 많이 제거되면 이 혈액을 따라서 콜레스테롤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에 간으로 갑니다. 입으로 갑니다. 자, 간세포에는 하나의 리세터가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그냥 떠돌아다니지 않고요. 콜레스테롤은 그냥 떠돌아다니지 않고 콜레스테롤에 여기에 LDL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결합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면 필히 LDL 수치가 높습니다. 여러분 혈액에, 여러분 부모님 혈액에 LDL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얼마나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많답니다.
그러면 고지혈증 약을 푸셔야 돼요. 안 낮추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콜레스테롤이 LDL 잡혀서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간으로 가게 되면 이 간의 간세포의 말에는 LDL 리셉터가 있습니다. LDL 리셉터. 따라서 이 LDL 리셉터가 혈액에 있는 이 LDL을 잡아버리죠. 잡아서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세포 내로 들어와서 LDL 리셉터 내로 들어와서 콜레스테롤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간세포는 이런 기능을 증가시키게 되죠. 따라서 우리 하청소년이 혈액 내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시작은 간세포에서 LDL 리셉터의 발현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리셉터 양 발현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혈액에 있는 LDL을 그만큼 잘 잡을 수가 있으니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간세포 내로 들어와서 잘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성포르몬의 경우에서 잘 순환되게 되면 우리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그만큼 다운되게 됩니다.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봅시다.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 여기까지 하면 끝나니까.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이 마지막 기능인데요.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 결국은 우리가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 했고 리피드 메타볼리즘 했습니다. 하나만 게 뭐야? 프로테인 메타볼리즘. 그래서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은 본격으로 프로테인 아미노산 메타볼리즘으로 취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프로테인입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마찬가지였잖아. 큰 거를 좀 작게 만들어요. 따라서 합성포르몬 프로테인으로 분해시킵니다. 아미노 이렇게 하는 정도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것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 T3, T4가 잘 만들지 못하는 사람,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프로테인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분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프로테인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테인에 간혹 어떤 카보하이드레이트 이런 것들이 달라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살아서야지 거기지 그러나마 책의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 책을 보시게 되면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에서 조금 내려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왔죠. 뮤코스-like material. 예를 들어서 히알루로닉 애시드 같은 콘드로이친, 스피드, 히알루로닉 애시드 이런 것들이 단백질에 과다한 단백질에 붙어버립니다. 자, 붙어버리면 그 붙어있는 단백질들이 분해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으면 이것이 상투압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붓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얼굴 한 부분이 심하게 붓는 사람들 얼굴 잘 봤을 텐데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면 얼굴이 붓거나 몸이 붓는 부종이라는 병이 걸리게 되는데 그 부종이라는 병이 올리니까 분해될 단백질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히알루로닉 애시드 같은 것들이 붙게 되면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여기에 상투압이 발생해서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위가 붓게 됩니다. 이 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영어로는 밀세병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한테서 자주 발생되는 이상 질환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생리학적 기능을 다 마치고요. 올해 56페이지 마지막 부분 갑상선 호르몬의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분장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